자, 이제 오늘 배운 거를 이제 한번 정리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명리학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명리학에 대해서 제 소개가 이제 있죠. 그래서 저는 문재호라고 하고 미래의학 박사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학교는 이제 부산의 동의과학대하고 동의대 한의대는 이제 끝났고 동의과학대를 이제 외교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사료토록함으로 오시면 제 강의를 이제 명리뿐만이 아니라 운기학, 질병예측, 그다음 성명, 그다음에 원전, 백신이나 여러 가지를 다 이용할 수가 있을 거니까 시간 되시면은 한번 들어와 보시고 제 이메일은 이제 여기 써 있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실 분들이란가 여러분들은 참조하여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과 저희 돌아가신 명리학을 공부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6학기 동안이죠. 박사팀들은 6학기고 석사과정들은 3학기인데 배울 것이 처음에 이제 음양오행의 원리를 갖고 한 학기 동안 15강좌를 하겠고 45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음양오행의 응용. 응용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주팔자를 우리가 감명하는 법이죠. 감명할 때 가장 중요한 법을 배우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 3학기 때는 음양오행의 실습, 그래서 이제 물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간론 지지론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런 어떤 형상을 이미지업 시키면서 또 24절기의 특성에 맞춰서 그것에 어떠한 계절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아니면 그것도 수순 그런 것에 따라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자세하게 공부하는 과정.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일반인들은 바로 이제 이 1학기에 가는 음양오행의 원리를 입문기초과정이라고 하고 음양오행의 응용과정을 중급과정, 즉 용신론이라고 하고 3학기를 이제 물상론이라 해서 청간론과 지지론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학기, 5학기, 6학기는 바로 이제 박사팀들이 이제 배우겠죠. 그래서 원전. 그래서 여러분들 논문 쓰시려면은 원전 인용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적천수만 하더라도 적천수 천미 보주해갖고 여러 권이 있는데 그것도 한 권을 다 할 수가 없죠. 이거 한 권만 하더라도 아마 한 2년에서 3년 걸리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이 적천수 천미에서 가장 중요한 그 성정론, 그 다음에 하지장 이 두 개를 기본으로 하고 또 시간이 여유가 되면은 적천수에서 최초로 종격이라는 의미를 이제 처음으로 대두를 했기 때문에 종상론, 종하론 이 부분까지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명리정종, 5학제 명리정종에도 다 하지는 못하고 시결론, 그래서 그 시결론에 대해서만 공부를 아마 하나씩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위천리 선생의 팔자제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박재환 선생님이 번역을 해서 그 명리요강이라는 책을 내셨죠. 명리사전. 그래서 이 팔자제는 번역본도 있고 다 번역본은 있습니다. 또 적천수 천미 같은 경우는 이미 석사학위 논문에 각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에 아마 서너 편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서점에 가도 적천수 천미나 적천수 보주에 대한 해석본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전으로서 한번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에는 이제 음양오행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로 했으니까 음양오행의 원리에 대해서 또 음양오행의 원리에서 우리가 이제 미래예측이라는 동양오술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양오술은 바로 명학, 복학, 상학, 의학, 산학 5가지가 있는데 명학은 아까 뭐라고 했죠? 명학은 어떤 출생연월수를 기준으로 해서 기륭화복을 예측하는 것이 바로 명학이고 복학은 하늘의 기운을 중간에 알아채서 입으로 표현하는 점단학. 그 다음에 상학은 어떠한 꼴이나 형상을 보고 의학은 우리의 오장육부에 관계된 것을 음양오행과 연관시킨 거고 산학은 바로 단정이나 기나 어떤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기운을 우리가 명복산의선이라고 하는 동양오술에 들어간다. 명학에는 사주, 명리학, 자매주술, 당사주, 점성학 등이 있는데 바로 사주, 명리학은 계절력, 24절기력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자매주수와 당사주는 순수한 태음력으로 보는 것이고 점성학은 순수한 태양력으로 우리가 그 기륭화복을 예측하는 학이다.
복학이라는 것은 점단하고는 김운동과 그 기을리 삼수라고 했죠. 그래서 김운동과 태을수, 유기임이라는 세 개의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 있고 거기에 이제 주역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주역,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이수, 매화역수 같은 등등 이 복학에는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고 특히 여기서는 점단학과 아울러서 점술학, 그래서 육효라든가 영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점들이 나와 있는 것이 복학이라 하겠습니다. 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학은 우리가 이 상자가 이게 틀렸네요. 이게 이제 원래 서로 상자가 같은 거 아니라 이거는 평상상자가 써야 되는데 포기 상자를 그래서 상학, 그다음 천문, 풍수, 관상, 수상, 독상, 성명학까지 우리가 상학이라고 한다. 의학은 바로 뭐냐면 황제 내경부터 시작해서 의학인문 모든 그 장중경의 이론, 그 다음에 또 유경도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그 5,6기를 기본으로 해갖고 기lum화복을 예측하는 그걸 의학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상학은 선학이라고 얘기하며 기공, 단전, 동적 등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주명리학의 기초. 자,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배울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로 사주명리학이라는 것이 뭐냐. 그래서 첫 번째 사주가 뭐냐. 그 다음에 음양에 대해서, 그 다음 오행에 대해서, 오행의 상생, 상극, 그 다음 청간과 지지와 여기서 이루어진 육식갑자. 그 다음에 이 청간과 지지가 서로 결합을 하고 헤어지고 하는 합충관계. 그래서 합충형파 이론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어떤 기운의 흐름이 어떻게 기운을 탈 것인가. 즉, 흥망성쇠를 탈 것인데, 그것을 12운성이라고 하는 12운성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퍼져 있죠. 신살론, 역마살, 도화살, 화개살 하는 이런 법살. 이런 신살론에서 신살이 무엇인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역법이 뭐냐? 역법.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아까 명리학이라는 것은 출생연원시를 규정하기 때문에 역법이 빠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역법에 대해서 우리가 태양력, 태음력, 그 다음에 계절력, 더 나가서 자연시와 표준시, 또 더 나가서 또 뭐예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일본 표준시와 서울 표준시의 차이점, 그리고 또 야자시와 조자시의 개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마 역국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한 학기 동안, 15주 동안 굉장히 좀 열심히 달려야만 이것을 한번 다 아마 훑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사주, 음양, 오행, 생극, 간지까지, 합충까지는 우리가 입문과정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이제 음양, 오행을 주로 하는 것이고, 운석이나 신살이나 이제 여기 나오면 이제 빨리 이제 대운, 이런 또 신살도 12신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명리학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입문 기초 과정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사주 명리학의 기초 과정이라는 1학기 과정으로 듣겠습니다. 자, 사주라는 게 무엇이냐? 사주팔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끔은 어떤 특정 시간의 흐름의 특정 시각을 육식진법인 육식갑자로 표시한 것이다. 육식갑자로. 육식갑자로 표시한 것을 우리가 사주라고 하고, 그 연월일시를 각각 연주, 월주, 일주, 시주로, 그래서 주가 뭐야? 4개죠. 그 사주고, 각각의 그 주를 간지로 나누다 보니까 청간과 지지. 그래서 연간, 월간, 일간, 시간, 그 다음에 연지, 월지, 일지, 시지라고 8개의 글자에서 사주팔자라고 한다. 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주팔자에서 일간, 즉 태어난 날이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신. 그래서 그 일간과 나머지 7개의 글자의 상호관계, 커넥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사주명리학이면서, 바로 사주명리학은 그 일간을 60갑자로 만든 사주팔자에 음양오행의 생극, 재화로 기lum화복을 예측하는 것이 바로 사주명리학이라고 우리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요즘에 10집보과 60집보 차이가 뭐냐 하는 거죠. 5월 1일 08시를 기준으로 했다. 08시를. 이걸 정윤영 갑진을 무자일 병진시라고 나오는데, 이걸 쓰기를 이제 우리가 연월일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써내놨죠. 간혹 가다가 지금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시는 분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분들은 여기다 반드시 이걸 표시를 안 해주면은 이렇게 그냥 병진, 무자, 갑진, 정유로 써놓으면은 이거를 거꾸로 쓰면은 그분들은 병진년, 무자월, 갑진일, 정유시라고 쓴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위에다가 어느 것이 연인지를 분명히 표시를 해줘야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5월 1일은 정유년, 갑진월, 무자일, 병진신데 바로 내일은 그 다음날 5월 2일은 어떻게 되느냐? 5월 2일은 정유년, 갑진월, 기축일, 무진시가 된다. 그래서 바로 이 연, 월은 같지만 일과 시가 또 다른 게 되는 것이죠. 그 각각의 이 글자, 정갑, 기, 무가 상기하는 글자와 밑에 유진, 축진이 상기하는 글자. 특히 여기 태어난 날, 기날을, 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일이 진월 3월 달에 태어난 기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특성, 속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 나가는 것이다.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뭐예요? 작년 5월 1일은 어떻게 해요? 작년 5월 1일은 바로 그 해가 병신년이죠. 임진월, 개밀, 병진시. 그래서 오늘 2017년 5월 1일과는 또 다른 면모가 있어요. 근데 이 십진법을 하게 되면 여기에 육자가 실자로 바뀐 것뿐이 없어요. 2017년 5월 1일 공파시는 요 6이 7로 바뀌었지만 우리가 60갑자에서는 굉장히 많은 다음이 다 바뀌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병신년, 임진월, 개미일, 그 다음에 병진시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사주팔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보게 되게 되면은 지금 뭐냐? 2017년 5월 1일 08시와 2017년 5월 2일 08시, 그 다음 2016년 5월 1일 08시를 비교해보면 이 십진법에서는 요 연에서 6과 7의 차이예요. 이게 2017년 5월 1일, 2016년 5월 1일. 요거와 요것은 5월 1일이 5월 2일로 바뀐 거죠. 1이 2로 바뀐 것 뿐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60진법을 쓰게 되면 많은 차이점이 생긴다. 즉, 2017년 5월 2일 날 태어난 사람은 무일 날 태어났고, 자기가 무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 2일 날 태어난 사람은 기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 작년 5월 1일 날 태어난 사람은 개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각자 각자의 사람의 개성과 특성과 어떠한 그 사람의 체질, 성격, 모든 것들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숫자상으로 나열되는 이러한 십진법이 아니라 60갑자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 60갑자가 상징하는 청강과 지지에 일강과의 커넥션 관계를 갖고서 그 기륭합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로 이 8개 글자는 바로 요 2017년 5월 1일 08시를 표시하는 거에 불과하지만은 이 안에는 많은 인간의 사유체계부터 기륭합을 예측할 수 있는 그 단초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는 거죠. 자, 음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음양은 최초에 태양이 비쳐서 밝은 쪽을 양이라고 하고 태양이 비추지 않은 어두운 쪽을 음이라고 하는 가장 단순한 자연 법칙, 자연 논리에 의해서 음양이 발생을 했지만은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게 아까 태양을 받은 쪽은 밝고 열이 뜨거우니까 바로 뭐예요? 부피가 팽창되고 가벼워서 위로 뜰 것이고 태양을 못 받아서 어두운 쪽은 이것이 수축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이 질량이 무거워지니까 가라앉을 것이다 하는 거기서부터의 자연현상에서 일어나서 인간의 사유체계까지 우리가 모든 것이 관할되어 있고 또 이것이 수리학상으로는 이진법의 원리가 됐기 때문에 이진법이 바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전자회로하고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 음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역까지 64회까지 일어난 이 주역회를 갖고서 사회 전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토탈한 영역에서 주역이 다 들어가는 이러한 이진법적인 논리가 다 들어가 있고 또 더구나 수리학에서 수리, 물리, 그 다음에 과학, 화학까지 전부 이 이진법 원리가 우리가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양이라는 것은 최초에 어떻게 되느냐? 태양이 비추는 사대의 남쪽 양지와 비추지 않는 북쪽 음지를 가리키는 자연현상에서 시작되었다. 즉, 밝은 쪽을 양이라고 했고, 어두운 쪽을 음이라고 했다. 굉장히 간단한 논리에서 음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바로 이것은 요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요철. 그래서 바로 오목할 요와 볼록할 철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목할 요는 음을 상징하고
볼록할철은 양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철이라는 이런 단어는 이거는 그림이 아니라 한자, 즉 강의자전에 나와 있는 한자가 되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음양을 여러 가지 단어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뭐냐? 천지, 주야, 남녀, 남북, 상하, 좌우, 우좌, 명암, 신신, 그 다음 중경, 그 다음에 부장, 오장육부에서 이제 부장이죠. 선악, 산악, 진퇴, 앞으로 나가고 뒤로 물러가고, 강하고 약하고, 아름답고 추하고, 남편과 부인,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길흉, 그 다음에 늙고 어리고, 뜨겁고 차갑고, 움직이고 머물고, 태양과 달, 불과 물, 시작과 끝, 그 다음에 두껍고 얇고, 그 다음에 홀수와 짝수, 이기고 지고, 길고 짧고, 생과 사, 크고 작고, 앞뒤, 그 다음에 우열, 호흡, 정신, 물질.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렇게 대치적으로 되는 단어는 굉장히 많죠. 명사나 부사, 형용사에서. 그래서 그런 단어들은 전부 뭐냐? 우리가 음양을 기준으로 한 전부 그 대치적인 용법으로 우리가 사용했다. 그래서 이거 제일 중요한 음양은 항상 뭐예요? 음과 양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음과 양은 손바닥과 마찬가지로 계속 같이 존재를 공존할 수밖에 없으면서 서로 뭐예요? 교대로 움직이는 이러한 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고 상대적인 것이다. 이 것이죠. 자, 음양의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 무국이라고 했고, 무국을 우리가 공 또는 허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이제 태양을 봐서 가벼운 쪽과 무거운 쪽이 발생해서 양이 갈라지려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음양으로 됐고, 음양 중에서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태극이라고 그랬죠. 양 중에서 가벼운 양, 중에서 무거운 음이 서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태극이라는 것이 나왔고, 거기서부터 이런 것이 사상. 사상에서 또 한 번 더 나오는 것이 8쾌에서 또 한 번, 두 번 더 분하면 64쾌까지 이루고 있다. 그래서 바로 음양은 처음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무국, 허, 공, 혼돈, 이걸 영어로는 카오스라고 그래서 혼돈의 세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러한 암울한 세계, 혼돈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음양으로 양에서 음양과 태극으로 해서 양과 음으로 그다음에 이 양도 양 중에 양 중에 중에 양 중에 음으로 분화하는 것이 사상이라고 했죠. 사상이 바로 태양, 양 중에 양을 태양, 양 중에 음은 소음, 중에 양을 소양, 중에 음은 태음이라고 해서 소음이라는 의미는 원래는 뭐냐? 음은 소음, 음이지만 원래 소속은 양에 소속되어 있고, 소양, 단어 양인데 원래 소속은 뭐예요? 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잠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한 번 더 분할이 되면 이제 이 태양에서 더 무거운 태양 중에서 가벼운 태양에서 건과 태로 나누고, 소음도 위에 양과 가벼운 것과 음으로 나와서 바로 리와 시. 그 다음에 이 소양도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나서 손감. 그 다음 태음도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간곤. 그래서 건태, 리진, 송감, 강곤이라는 이러한 8쾌가 나오고, 건은 아까 뭐예요? 하늘을 상징하는 천. 태는 연못을 상징하는 택. 그 다음에 리는 불을 상징하는 화. 지는 우레를 상징하는 뢰. 소는 바람을 상징하는 풍. 감은 물을 상징하는 수. 가는 산을 상징하는 산. 외를 상징하는 산이죠. 고는 땅을 상징하는 지라고 우리가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8쾌들이 서로 어울려서 단쾌가 이제 복쾌가 되는 거죠. 두 개씩 어울려서 이제 64쾌를 이루고, 64쾌가 이제 계속 변화하는 경우의 수는 64 팩토리아 분의 1이라서 거의 64 곱하기 63 곱하기 62 곱하기 6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무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1. 그래서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것은 무한대분의 1이기 때문에 천상수하 유아 독점, 바로 가장 존귀한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음양운행이 제시하고 있는 화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음양의 응용에서 우리가 아까 인수분해를 한번 공부했죠. 그래서 이진법, 2의 영성부터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 2, 4, 8, 16, 32, 64. 그래서 우리가 전자회로라든가 우리가 이제 기가 용량을 따질 때 이것을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인수분해를 아까 했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인데, 이것을 이제 양과 음으로 구별을 하니까 바로 이제 태양, 소음, 소양, 태음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8쾌가 된다. 그래서 건태리진 성강강곤이라는 8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진법은 바로 뭐냐면 음양이론을 수리화시킨 것을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울 것이 오행이에요. 그래서 오행은 우리가 목기, 화기, 토기, 금기, 수면, 목화, 토금수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 그래서 이제 색상이 이제 일부러 칼라를 했어요. 목은 청색, 화는 붉은색, 토는 노란색, 금은 흰색, 수는 검은색이죠. 이 목화, 토, 금, 수는 원래 뭐예요? 목기, 화기, 토기, 금기, 수기라고 했죠. 그래서 목기의 속성은 바로 곡직이고, 화기의 속성은 염상이고, 토기의 속성은 가색이고, 금기의 속성은 종역이고, 그다음 수기의 속성은 윤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곡직, 염상, 가색, 종역이면서 그 다음 이것을 맛을 그 다음에 오미라고 했죠. 그래서 목기의 맛은 신맛, 그 다음 산이죠. 그 다음에 화기의 맛은 고, 그래서 쓴맛, 토기의 맛은 감, 그래서 단맛, 금기의 맛은 신, 그래서 매운맛, 수기의 맛은 함, 그래서 짠맛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자연물과 가장 유사한 자연물을 우리가 배속을 시키다 보니까 목기는 결국 뭐냐면 나무, 화기는 불, 토기는 흙, 금기는 쇠, 수기는 물이라고 하는 이 자연물과 배속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목기, 화기, 토기, 금기, 수기, 오행이 나오면 반드시 뭐예요? 상생과 상극의 법칙이 따라온다. 이 목기는, 오행은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있고, 또 반대로 뭐예요? 어떤 억제력을 갖고 있다. 마치 자동차에서 악셀레터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악셀레터는 그 차를 속도를 내기 위한 거고, 브레이크는 그 차를 속도를 줄이거나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근데 악셀레터와 브레이크가 차는 항상 같은 쪽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양쪽에서 두 개를 동시에 밟으면 차가 기능이 마비되겠죠. 그래서 악셀레터 밟을 때는 브레이크를 안 밟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악셀레터를 안 밟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 음양과 마찬가지로 상생과 상극은 항상 뭐예요? 공존하고 있고, 상생이 있으면 그 안에는 상극이 있고, 상극이 겉으로 나오면 상생이 안에 들어가는 바로 항상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음양 오행사상은 처음부터 절대적이 아니다. 즉 뭐예요? 어느 것이 기류, 선악을 미리 가려갖고 우리가 선입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어머니 사랑과 비유를 하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어하고 규율하고 하는 브레이크 효과라는 것을 아버지 사랑이라고 비유를 해요. 그래서 상생과 상극에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상생은 어머니 사랑이고 상극은 아버지 사랑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생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어머니가 계속 용기를 되고 칭찬해서 뭔가를 에너지를 줌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고, 상극은 그것을 뭐예요? 억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회초리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잘잘하고 훈육하고 제도하고 규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버지의 사랑과 비교를 했습니다. 상생은 바로 당근 요법이고, 악셀레터와 우리가 비슷하다. 그래서 밟으면 밟을수록 속도가 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목화토금수가 어떻게 되느냐, 목화토금수가 필요했으면 바로 뭐냐면 이 상생의 법칙은 바로 목기와 화기의 관계에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생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 상생의 법칙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은 이걸 외워야 돼요. 그래서 쉽게 읽는 방법은 아까 화는 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불을 지피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하니까 나무는 불을 생하게 되고, 농사, 가생, 농사를 지으려면 뭐예요? 태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화생토. 모든 지하자원은 흙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토생금. 안반성, 물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금생수.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물의 공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생목이라는 이러한 연관성, 연상법으로 외우시면 굉장히 아마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라는 상생의 법칙이 오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불의 입장에서는 이 목이 뭐예요? 엄마죠.
토의 입장에서는 화가 엄마예요. 왜냐면 내가 생을 해준 거니까, 엄마가 생을 해준 거니까 이쪽은 생을 해준 쪽은 엄마요, 생을 받은 쪽은 자식이다. 그래서 상생의 관계를 모자 간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어머니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다. 반면에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있으면 그것을 억제하는 기능이에요. 즉, 목기는 흙이 넓으면 그 안에 뿌리가 들어가서 흙을 소토한다고 하죠. 흙 속에 들어가서 뿌리가 내려서 탄탄해지는, 흙이 그런 것이 있음으로써 탄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극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극의 법칙은 채찍, 또 브레이크. 이 채찍은 좀 단어가 그러네요. 그래서 회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찍과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기는 뭐냐면, 목은 토를 극하고, 흙은 물을 막고, 물은 불을 약화시키고, 불은 뭐예요? 쇠를 녹여서 쇠를 재련을 하고, 금은 쇠는 나무를 자른다 하는 입장에서 바로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이라고 하는 이 오행의 상극의 법칙이 일어난다. 이 상생과 상극의 법칙은 오행이라는 단어, 즉 목화토금수라는 단어는 바로 필수 불가결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떠한 기가 있으면은, 즉 어떠한 특별한 오행이 있으면은 이 오행이 목이 됐든 화기 됐든 금이 됐든 토가 됐든 바로 뭐냐? 내가 뭔가 하나를 택해야 돼요. 어떻게 택하느냐? 목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생을 하러 가든가 극을 하러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다 못하겠다? 그러면 이 목은 뭐예요? 그 어떤 특정한 기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기능을 발휘를 못한다. 나중에 사주를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이 있는데 목생 화를 못 시키고 목국 토를 못 시키는 목은 그냥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 무의미한 목이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냐면 한량이라고 그러고 세월을 낚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어떤 오행이 있으면 반드시 자기의 어떤 그 색깔을 내가 어느 쪽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극을 하러 가든지 아니면 생을 하러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오행은 목이라는 것은 목생화를 할 수 있고 목극토를 할 수 있고, 또 화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를 할 수 있고 화극금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고 하는 것은 토생금을 할 수 있고 토극수를 할 수 있고, 금은 금생수를 할 수 있고 금극목을 할 수 있고, 수는 수생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극화를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체계가 계속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앞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뭐냐면 겉에서는 상